위대한 개츠비만큼 재즈시대라 불리는 1920년대 미국의 사회상과 아메리칸 드림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은 없다. 피츠제럴드는 이 작품을 통해 일약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했다. 그는 이상적인 꿈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주인공 개츠비의 삶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안녕하세요. 샬롯의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은 소담 클래식에서 발행했고 첫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이은 두 번째 고전 명작 위대한 개츠비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재즈 시대의 폭발적인 화려함 뒤에 숨겨진 허상을 날카롭게 그려낸 명작 소설입니다. 개츠비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훌륭한 교육을 받지도 않았으며 가난 때문에 꿈에도 못 있던 사랑하는 애인을 떠나보내야 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그 애인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어찌 보면 약삭빠르고 어찌 보면 미련하기 그지없는 가련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조차도 꿈조차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으나 그런 그의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죽음으로 마감합니다. 오늘 위대한 개츠비의 6장 중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6장 어느 날 아침 야심만만한 젊은 신문기자 하나가 뉴욕에서 개츠비의 집을 찾아와 혹시 무슨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할 말이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개츠비가 정중하게 물었다. 아니, 뭐든 밝히실 만한 거 말입니다. 5분 동안 행설수설한 대화가 오간 끝에야 이 기자가 그의 사무실에서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개츠비의 이름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기자가 그 내용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내막을 잘 모르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말이다. 그날은 비번인지라 서둘러 사실을 알아보려고 자발적으로 왔다는 것이다. 그것은 장님이 총 쏘는 격이었으나 기자의 육감은 정확했다. 한때 개츠비의 환대를 받은 적이 있는, 그래서 그의 과거를 훤하게 꿰뚫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퍼뜨린 개츠비에 대한 악평이 여름 내 무성했다가 이제는 새로운 뉴스거리조차 못 될 정도에 이르렀던 것이다. 캐나다와 연결된 지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당대의 전설적 인물이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으며 그는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집처럼 생긴 배에서 살며 롱 아일랜드 해변을 비밀리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떠돌았다. 도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소문에 노스다코타주 출신인 제임스 게츠가 만족했는지 그 이유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제임스 게츠, 이는 그의 본명, 아니 적어도 법률상 그의 이름이었다. 그는 17살 때 이름을 바꿨으며 그것은 그가 자신의 성공의 징조를 목격한 시점, 그러니까 댄 코디의 요트가 슈페리어 호수에서도 가장 위험한 갯벌에 닷을 내린 것을 보았을 때였다. 그날 오후 해진 녹색 스웨터에 작업복 바지를 입고 해변을 따라 어슬렁거리고 있던 사람은 제임스 게츠였지만 보트를 빌려 투올로미오까지 노를 저어간 다음 코디에게 30분만 있으면 바람이 불어와 요트가 박살날 거라고 알려준 사람은 이미 제이 개츠비였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름을 바꿔두었던 것 같다. 그의 부모는 무능하고 불운한 농사꾼이었다. 그는 상상의 세계에서 자신의 부모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 롱아일랜드 웨스트 에그의 제이 개츠비는 스스로의 이상에서 탄생한 존재였다. 그는 신의 아들이었고 이 말에 의미가 있다면 문자 그대로 신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신의 사업, 즉 이 세상의 저속한 아름다움을 섬기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17 소년다운 발상으로 제이 개츠비라는 인물을 만들어냈으며 마지막까지 그 발상에 충실했던 것이다. 1년이 넘도록 그는 조개를 캐고 연어를 잡거나 아니면 숙식을 제공해주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해가면서 수페리어호 남쪽 해안을 떠돌아다녔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힘든 일, 편안한 일을 가리지 않고 한 덕분에 그의 몸은 자연스럽게 구릿빛으로 단련되어 갔다. 그는 일찍이 여자를 경험했고 여자들이 그의 버릇을 잘못 들여놓은 탓에 그는 젊은 여자들은 무지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여자들은 자기 도취에 빠진 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에 공연히 신경질을 부린다는 이유로 여자들을 경멸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격렬한 소용돌이에 사로잡혀 있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 기괴하고 터무니없는 척상이 그를 엄습하곤 했다. 세면대 위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옷 위로 촉촉한 달빛이 젖어들면 그의 머릿속에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현란한 우주가 펼쳐졌다. 매일 밤 환상의 나래는 점점 커져만 갔으며 마침내 쏟아지는 졸음에 못 이겨 잠이 들어야 생생한 장면도 막을 내리곤 했다. 한동안 이런 몽상은 그의 상상력의 배출구 구실을 해주었다. 그런 몽상은 현실의 비현실성을 기분 좋게 암시해주고 있었으며 이 세상은 요정의 날개 위에 세워진 덧없는 곳이라는 것을 단언해 주었던 것이다. 몇 달 전 그는 미래의 성공에 대한 직감에 이끌려 남부 미네소타에 있는 루터파 재단의 규모가 작은 세인트 올라프 대학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2주일을 보냈으나 대학이란 곳에 그의 운명의 북소리에 운명 그 자체에 너무도 냉담한 것에 실망했으며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수의 일도 경멸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슈페리어호로 돌아왔으며 덴코비의 요트가 해변 기슭에 닻을 내린 그날도 무언가 할 일을 찾아 배회하고 있던 중이었다. 댄 코디는 그 당시 신살로 네바다 은광과 유콘 광산 등 1875년 이후에 각종 광산 산업의 호황을 통해 거물이 된 인물이었다. 몬테나에서 구리 장사를 하여 백만장자가 되어 육체적으로는 건강해졌으나 마음은 나약하기 그지없었다. 이를 눈치챈 수많은 여자들이 그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덤벼들었다. 그중 여기자인 엘라 케이는 교활한 맹트농 부인처럼 그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를 요트에 태워 바다로 내보냈다. 1902년 당시 과장된 언론은 평판이 좋을 리 없는 이 사건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코디는 가는 곳마다 지나친 환대를 받으며 5년 동안이나 항해를 계속하다가 마침내 제임스 개츠비의 운명으로 리틀 걸만에 나타난 것이다. 자신의 노에 기대어 난간이 달린 갑판을 올려다보고 있던 젊은 개츠비에게 그 요트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매력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었다. 그는 아마도
코디에게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자신이 미소를 지으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던 것 같다. 어쨌든 코디는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는 이내 그가 영리하고 야심만만한 청년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2, 3일 후 코디는 개츠비를 덜루스로 데리고 가서 파란색 상의와 흰색 면바지 6벌 그리고 요트 모자를 사주었다. 코디의 투올로미오가 서인도 제도와 버버리 해안을 향해 출발했을 때 개츠비도 함께 타고 있었다. 개츠비는 막연한 개인 비서로 고용되었다. 코디와 함께 있는 동안 그는 집사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선장이 되었다가 비서가 되었다가 심지어 간수가 되기도 했다. 맑은 정신에 댄 코디는 자신이 술에 취하기만 하면 낭비벽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츠비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쌓이면서 그런 우연한 사고에 대비했던 것이다. 이런 생활은 5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그동안 요트는 3차례나 유럽 대륙을 순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보스턴에서 엘라 케이가 배에 오르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런 항해가 무한정 계속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댄 코디는 병원에 가지도 못한 채 숨을 거두었다. 나는 개츠비의 침실에 있었던 댄 코디의 사진을 기억하고 있다. 억세지만 공허한 듯한 얼굴에 혈색이 좋은 노신사, 변두리의 매운 굴과 술집의 야만스러운 폭력을 동부 해안으로 끌고 들어온 개척 시대의 방탕아. 개츠비가 그토록 술을 안 마시는 이유는 간접적으로는 코디 덕분이었다. 때때로 파티가 무르익으면 여자들은 개츠비의 머리를 샴페인으로 문질러댔다. 술을 마시지 않는 습관이 저절로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가 돈 25,000달러의 상속금을 상속받은 것도 코디에게서였다. 그러나 그는 그 돈을 받지 않았다. 그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것이 어떤 법률 장치였는지 그는 결코 알 수가 없었지만 아무튼 수백만 달러의 나머지 재산은 고스란히 엘라 케이에게 넘어갔다. 개츠비에게 남겨진 것이라곤 단지 적절하게 받은 교육뿐이었다. 제2 개츠비라고 하는 막연한 겉껍데기에 살이 붙은 한 인간으로서의 면모가 갖춰진 것이다. 그는 이 모든 일을 훨씬 나중에 내게 들려주었지만 그 얘기를 여기 소개하는 이유는 초기에 그의 배경에 대해 나돌았던 황당무계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더구나 내가 그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지 믿고 또 무조건 믿지 않는 시점에 도달했던 지극히 혼란한 시기에 그에게서 이 얘기를 들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개츠비가 잠깐 숨을 죽이고 있는 짧은 막간을 이용해 이 일련의 오해를 풀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 나와 그와의 관계가 약간 소원해진 휴식기이기도 했다. 몇 주일 동안 나는 그를 보지 못했으며 전화통화도 하지 못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뉴욕에 머물면서 조던과 여기저기를 수다니거나 조던의 나이든 숙모의 비위를 맞추면서 지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는 일요일 오후에 개츠비의 집에 들러보았다. 그곳에 있은 지 채 2분도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술을 마시자며 톰 부캐넌을 데리고 왔다. 나는 당연히 깜짝 놀랐지만 정말 놀란 것은 전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모두 3사람으로 톰과 슬로원이라고 하는 남자, 그리고 전에도 온 적이 있는 갈색 승마복을 입은 예쁜 여자였다.